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번 추석은 거리두기가 없는 첫 번째 명절이죠. 그래도 이 코로나19 검사는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휴게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선별검사소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대비를 해둬야 연휴도 충분히 마음껏 만끽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미래 대비책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신경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경희 전문가님께서는요, 확실한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한 종신보험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종신보험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이 종신보험을 100% 활용만 할 수 있다면 남은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 물론이고요, 이 상속세 부담도 덜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그 강의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경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목이 좀 길죠. 확실한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한 종신보험, 이런 제목을 준비했는데요. 자, 종신보험, 여러분 아마 종신보험 다 갖고 계실 거고요. 가지고 있다 해지하신 분도 있을 거고, 종신보험을 가입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으셔야 좋은 정보를 받아갈 수 있는데요. 예전에 만약에 종신보험을 가입한 지 뭐 10년 전, 15년 전 있다 그러면 내가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때는 아, 좋은 기능이야, 되게 좋아, 그래서 만족해서 상품을 선택을 해서 가입을 했겠죠. 그런데 가입하고 나서는 어딘가에 소중한 자산이다 생각해서 증권 같은 것들을 꼭 이렇게 소중하게 금고나 서랍에 보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 이 종신보험이 나 죽은 다음에 나가야 되는 종신보험, 그리고 매월 자동이체로 이렇게 출금이 되잖아요. 작게는 몇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이렇게 매월 큰 금액이 나가 있는데 사실 현실에 나한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나 죽은 다음에 나가는 게 무슨 소용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종신보험이 예전과 많이 변해 있는지 그 변화하는 과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종신보험. 예전에 종신보험 어땠습니까? 죽어야죠. 죽어야만 나가는 종신보험입니다. 싫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부모이고 자녀가 있지만 나 죽은 다음에 나가는 종신보험은, 죽어야만 해당이 되는 종신보험은 정말 싫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신보험 그런 기능 말고 훌라이프 어떻습니까? 생애 전반에 대해서 죽지 않아도 평생 필요한 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종신보험이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든든한 생애 전반에 대해서 든든한 종신보험이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사망의 위험과 오래 사는 위험, 이렇게 첫 번째 확률은 작지만 가장의 유고시 확률이 낮더라도 사망했을 때 가족의 생활비, 일찍 가면 가족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건 물론이고요. 기본 원칙이죠, 종신보험에. 거기다가 플러스 확률이 높죠. 일찍 사망하는 것보다는 오래 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에게, 사망보험금이 아니면 나에게 노후 생활비를 보장해 준다. 그러면 일찍 사망하거나 오래 살아도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평생에 도움이 되는 종신보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진짜 오래 살아요. 기대 수명이 나와 있는 여기 통계청 자료가 있는데요. 1990년도에는 71.3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런데 이때 나온 종신보험은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정말 뭐 60세까지 일을 하다가 한 10년 정도 살았으니까 시대에 반영해서 내가 죽어서 사망하는 거 이게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계 자료에 보면 90세까지 산다고 해요. 그런데 이 90세가 정말 90세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20대에 사망하신 분, 30대에 사망하신 분, 40대에 사망하신 분, 미리 사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들의 이렇게 통계를 다 합쳐서 90세에 나눠보니까 90세가 됐는데요. 사실 지금 뭐 더 100살, 110살, 120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래 사는 건 좋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 요즘에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합니다. 30살에 사회생활을 해서 은퇴 60살까지 30년을 수입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 30년 수입 발생한 것 같고 나머지 90세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또 30년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뒤에 30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수입을 번다 해서 돈을 다 써버리면 안 되겠죠. 내가 수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반은 뒤에 30년을 준비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종신보험이 시대에 맞게 사망만 보장하지 않고 나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종신보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미래를 위해서 3가지 있죠. 정말 좋은 종신보험 찾자면 보장은 기본입니다. 사망보험금은 기본이죠. 거기다가 금리, 먼 훗날에 써야 될 돈인데 금리가 높았어요. 9% 금리를 주다가 또 나중에 쓸 때 금리가 떨어져서 2% 아니면 0% 매월 100만 원 받다, 30만 원 받다, 50만 원 받다 노후에 수입도 없는데 수입이 달라지면 좋지 않겠죠. 그런데 그냥 뭐 많이 주고 조금 주고가 아니고 꾸준한 돈으로 매월 50만 원씩 받는다. 그럼 그게 더 안정적인 확보된 연금을 받는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금리, 확정금리로 찾으시면 훨씬 안정적이겠죠. 2%, 3% 확정금리 찾으신다면 먼 훗날 안정적인 자산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 2, 3%가 되게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금리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도 계속 발생을 하는데 지금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 살짝 높긴 하지만 추후에는 금리가 떨어질 것입니다. 자, 예전에 IMF 때 금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면 15% 금리를 줬는데 보험회사에 저축을 하면 9%의 금리를 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9%를 선택한 분들은 별로 없겠죠. 9% 확정금리를 선택하신 분 지금까지 9% 확정금리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15% 은행이자가 지금 몇 퍼센트 됐을까요?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9% 확정금리를 주는 보험이 또 있다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 텐트 치고 은행 앞에 보험사 앞에 이렇게 2박 3일도 밤을 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간 건 살 수가 없잖아요. 자, 지금 2%, 3% 줄 수 있는 확정금리 상품 나중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준비하고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3번째인데요. 세금이에요. 세금이란 수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수익이 많이 있다 매년 봤을 때 종합과세를 맞게 되면 크게는 40%까지 세금을 내고 아니면 개인 사업이나 법인을 하신다는 사업자분들은 20, 30%의 세금을 냅니다. 많이 벌고 노력했는데 세금 많이 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이 보험에서 한 푼도 떼지 않는 비과세 텍스프리 해드리면 이 3가지 조건이면 정말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있으면 꼭 가입해야 되는 거고요. 자, 비과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과세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비과세가 1990년도에는 3년만 있으면 얼마를 납입하던 상관없이 비과세를 해줬어요. 그러다 5년, 7년, 5년 이렇게 IMF 때 잠깐 5년으로 또 낮춰주기는 했지만 7년, 10년 이렇게 가다가 중요한 시기가 2013년도인데요. 그전에는 얼마를 하던 얼마를 묶어두던 상관이 없었지만 2013년에는 합산 2억 일시금 목돈으로 갖다 묶이는 거는 2억까지 받게 되지 않고 월납은 무제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 후에 또 2017년에는 합산 1억 일시금으로 이루고 월납은 150만 원을 까지만 비과세를 혜택을 주고 10년이 지나야만 한다는 이런 조건이 자꾸 변해가죠. 근데 2, 3년 사이로 자꾸만 변경되는데 지금 2017년이잖아요. 조만간 뭔가를 손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은 복지 사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지기금 많이 나갔고요. 나라에 정부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료보험도 지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인상분을 마련하게 의료보험도 인상하라는데 그 다음 세금 뭘 바꿔야 나라의 세금이 충당이 될까요? 전 아마 확실한 방법, 이 비과세를 없앤다든지 더 나쁜 조건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본, 우리보다는 일본 보험 시장을 이제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금융 환경이나 보험이 우리보다 10년은 좀 앞서 있고 우리는 그 환경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험도 일본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일본 보험 시장 어떻게 변했는지 신문 자료 하나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뭐 1호를 해석해 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 자료 하나 보니까 한국말로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요. 저금리로 저축성 보험 판매 중지. 이자가 없으니까 저축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금리로 인해서 종신보험료 인상. 자, 이자가 있어야 내가 약속한 금액을 싸게 이렇게 납입을 해도 주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그 금액을 맞추려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이게 2015년 자료예요. 지금 7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우리 현실의 보험 회사마다 저축성 상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 저축성 보험이 있는 회사가 사실 몇 군데 되지 않고요. 당연히 종신보험료 인상이 되겠죠. 자, 종신보험 이렇게 보험료 인상되고 나빠지는 게 확실하잖아요. 종신보험이 나왔을 때 정말 기본 생명보험에 사망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종신보험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어요. 핸드폰 아시죠? 핸드폰도 맨 처음에 통화만 되다가 나중에 뭐 부재중 전화 뜨는 것까지 알게 되다가 지금은 핸드폰 안에 컴퓨터 기능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종신보험도 사망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굉장히 많죠. 보이시기에 많은 주변에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 중에 자꾸만 하나씩 사라지는데 이 중에 가장 좋은 기능이 몇 가지만 안내해드리면 첫 번째 백세보증입니다. 자, 사망보험금을 생존보험으로 해서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기대 수명 100살까지는 책임지고 더 오래 살건 일찍 사망하셔도 100세까지는 보증해준다. 이 기능이 가장 좋은 기능이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죠. 최저 보증이율.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뭐 2% 확정금리, 1.5% 확정금리, 올라간 금리는 더 줘도 떨어지지 않는 금리,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보험 차익 비과세입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과세가 3년, 5년, 7년 이렇게 계속 변화가 가고 있습니다. 비과세가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능 유지를 해야 될 텐데 남아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은 기능 중에서도 뭐 없어진 기능들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 많은 기능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비과세 좋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과세가 사라진다는 건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1억 원 이하, 뭐 5년 납 이상 균등 상환 150만 원 미만 이렇게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소득세법에 의거해서 가입 나이, 가입 연령, 뭐 한 사람이 몇 구자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걸 온 가족이 두세 구자를 가입해도 전액 비과세입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비과세 상품이 뜬다. 여기에 맞는 신문 자료 하나 볼 텐데요. 절세 시대죠. 전통적인 정기 예금은 지고 비과세 저축성 보험이 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비과세 저축성 보험에 큰 몫을 한 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자, 이런 기능만 있을까요? 또 하나 신문 자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신문 자료 자꾸 보여드리는데요. 보험으로 상속재산 마련 30억 종신보험 인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30억이 넘는 종신보험들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건 앞서도 말씀드렸던 세금이죠. 세금을 얼마나 많이 떼느냐, 합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은 또 상속세가 굉장히 비싸죠. 크게는 50%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종신보험 큰 금액이 유행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큰 종신보험 필요 없고 상속할 재산이 없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집은 평균적으로 거의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10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이제 판결음이 나는데요. 자, 이 10억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상속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망하실 거 아니죠?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10억짜리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4%입니다 하면 20년 뒤에 20억이 됩니다. 자, 그럼 30년 뒤에 40억, 뭐 이렇게 40년 뒤에 50억,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죠. 어느 부분의 집값은 계속 좋은 집은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와 나는 상관없다. 이거는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상속세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근데 또 여기다 한 가지 현실. 자녀를 예전엔 자녀가 많았죠. 그런데 자녀를 얼마 낳지 않습니다. 1인 뭐 두 분이 하나의 자녀를 낳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녀가 결혼해서 2명이 됐어요. 근데 엄마 친정집 하나, 시댁 하나 이렇게 해서 집을 2채를 상속을 받는다면 60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가정을 해서 60억에 대한 상속세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 그중에 어떻게 하냐면 종신보험 가입하지 않았을 때 상속세와 종신보험 가입을 했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종신보험 가입한 것,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상속세를 마련한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해 볼 텐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60억의 상속세를 맞았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모든 일가 공제 후 나머지 세금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납부하셔야 세금이
9억 7,721만 원입니다. 자, 이거 6개월 안에 납입하셔야 되고요. 어떻게든 뭐 이자를 내면서 5년 안에 분할 납도 가능하시지만 일단 세금은 이렇게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신보험 10억을 가입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이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험도 상속이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60억에다가 10억까지 돼서 70억의 상속 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내고 나면 나머지 세금은 1억 4,945만 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종신보험 준비하시고 나서 세금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꿀팁은 뭐냐면 자녀가 부모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부모님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수익을 받는다, 수익자가 돼서 사망보험을 받는다 하면 사실 내가 낸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고 내가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억은 고스란히 내 돈이 되죠.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 이런 경제적인 능력, 50만 원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그런 수입이 있는 자녀 앞으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게 된다면 세금은 2,278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종신보험 가입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서 세금이 9억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9억 5천 그냥 남의 집 이야기인가요? 어떤 자금, 어떤 투자를 한들 확정적으로 9억 5천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자, 종신보험 하나 잘 가입하면 이렇게 큰 확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죠. 제가 퀴즈 하나 내볼 텐데요. 자, 미래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은 뭘까요? 답.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자, 보장과 금리 그리고 세금까지 다 혜택이 되는 이런 종신보험, 그리고 상속세에서 9억 이상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이런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신보험, 부자들은 당연히 다 가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고 집 한 채만 가질 분들이라도 종신보험 정말 세 가지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종신보험 꼭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왜 종신보험 하면 가장의 보험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신보험이 가족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건 물론이고요. 또 좋은 절세 역할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없어지고 변화하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오늘 강의 들은 만큼 미리미리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쉽게 정리해 주신 우리 신경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살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그리고 이재희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치매 대비 전략입니다. 고령화 시대,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스스로의 노후 간병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특히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라서 예방이 최선이라고는 하지만 누가 사람의 일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치매 가족들의 경우 간병에 지쳐간다고들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대비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 추정 치매 환자가 84만 명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노령 인구의 10.2%를 차지한다라는데 엄청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예, 보험이 이제 대부분의 보험이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나보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이 치매 보험입니다. 곧 이제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추석하면은 이제 가족을 만나는 시간인데 어떤 분들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방문하시는 분이 있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병원으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러면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떤 보험이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치매보험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가족들의 부담도 덜고 또 내 부담도 덜어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기존에 가입했던 그 구체적인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사연 주신 분은요, 60세 여성분입니다. 2014년에 내 가족을 위해서 치매보험을 준비하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가족력은 없으셔서 적은 돈으로 혹시나 모를 대비해서 이제 치매보험을 준비하셨는데 보험료는 한 5만 원 정도로 준비하셨어요.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준비하시다 보니까 적은 보험료를 준비하셨는데 이제 보장 내용이 이제 자막으로 나갈 건데 경증으로 만약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150만 원의 진단을 받으시는 거고요. 만약 증상이 심해져서 중등도가 진단을 받으시면 5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뺀 나머지 350만 원의 진단을 또 보험금이 나가는 거고요. 만약 중증으로 또 진단을 받으신다 하면은 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만 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생활비가 나오는 건데 중증이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매달 50만 원을 받는 건데 치매라는 질병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중증에 이를 때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진단금으로 충분할까? 이런 문제점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이 과연 치매보험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보험이 과연 충분할까? 이런 문제점을 한번 제기해 봤습니다. 네, 가입했던 기존 사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경도 치매에 있어서 예방이 조금 협소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치매보험에 여러 가지 보장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이 치매 진단을 받아서 치매에 관련된 보장, 진단금, 생활비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LTC 상태가 되면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보장 내용이 있잖아요. 자막이 이제 앞으로 나갈 건데요. 우리가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게 1등급에서 5등급이 있습니다. 5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치매에 관련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수행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5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1등급에서 4등급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떻게 이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의 도움이 부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냐 아니면 상당 부분의 도움이 필요하냐 아니면 대부분의 도움이 필요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 4등급으로 나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1등급, 2등급, 3, 4등급, 5등급에 따라서 이런 장기 요양 상태 등급을 받으면 이거에 따라 보장 내용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고요. 또 치매 상태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 4등급, 5등급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치매 보험의 이런 특약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험에서는 이런 특약이 없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장기 요양 등급에서 받는 거 이외에 우리가 이런 등급을 받으면 또 재가 서비스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노치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몸이 힘드신 분들은 밖에 시설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노인 용구를 사서 쓰시거나 이랬을 때 내가 내부담금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정 부분 등급에 따라서 1등급이나 5등급에 대해서 일정 부분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내부담금을 내고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만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 많이 단절되신 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60대, 70대 넘으신 분들이 사실 5만 원, 1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크게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미리 이런 치매보험을 통해서 내 부담금을 해소하시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장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 구성 같은 경우는 만약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 했을 경우에 경증에 하루에 입원했을 경우에 요양병원이든 아니면 이런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하루에 10,000원씩 입원 일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 경증이 아니고 중증의 상태로 입원을 했다. 그러면 하루에 20,000원씩 입원 일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월로 치면은 하루에 30만 원이고 경증일 경우에는 하루에 30만 원, 그리고 중증일 경우에는 한 달에 60만 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경증일 경우에 150만 원으로 이제 진단금이 없어졌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매달 30만 원, 60만 원을 매달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보장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는 간호에 대한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간호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보장 내용이 있고요. 이거 이외에 또 생활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앞서 리모델링 전에도 50만 원을 구성했는데 이 보장에도 50만 원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최소 보장을 5만 원부터 구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장 내용은 앞서는 5만 원이었지만 여기는 지금 50만 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앞서 보험료보다는 다소 비싸게 7만 원으로 구성은 됐지만 최저 보험료 5만 원으로 생활비를 줄인다면 비슷한 보험료 5만 원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서 내용은 그냥 진단금, 경증, 중등도, 중증, 그리고 생활비 50만 원으로 그냥 다소 간단한 보장 내용이었다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 경증일 때 매달 받을 수 있는 30만 원의 일당 그리고 중증일 때 매달 받을 수 있는 60만 원의 거의 생활비와 맞먹는 이런 보장 내용 그리고 내가 기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재가 서비스를 받는데 매달 30만 원의 이런 매달 받을 수 있는 생활비와 비슷한 재가 서비스 비용 30만 원 그리고 간병인을 내가 요양병원을 이용했을 때 간병인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이런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생활비까지 중증일 때 50만 원을 이용하는데 이 모든 보장 내용을 구성하는데 예상컨대 한 7만 원 돈의 보험료라면 예전 보험과 지금 현재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험료를 7만 원대 이용한다면 지금 현재의 이런 서비스와 제도와 모든 걸 이용했을 때를 비교한다면 과연 예전 거와 지금 거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한 보장 내용인가를 현재의 시점에서 의료 환경과 이런 서비스를 비교해서 이런 시청자님들은 보험 환경을 비교해서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한번 해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치매가 이 판정 등급이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이 경중을 막론하고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돈이나 치료비 또 간병인을 고용하는 이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건 동일할 텐데요. 리모델링을 일회성이 아닌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장들로 이렇게 꼼꼼하게 전문가님께서 리모델링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시해 주신 해결책 이외에 주의사항이 더 필요하다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네, 치매도 치매 원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분류가 나뉩니다. 뭐 치매 원인에 따라서 질병에 따른 치매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알코올성 치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보험 가입이 힘들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라는 보장을 통해서 치매보험을 대신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뇌 쪽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치매보험이 힘들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를 통해서 또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뇌 쪽에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치매보험을 준비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치매보험은 발병 원인에 따라서 각각 준비하시는 보장 방법이 다르다. 이 점을 주의하시고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예전에는 집에서 오롯이 가족들이 노력해서 관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여의치 않게 되면 바로 요양원으로 모시곤 했던 치매가 이제는 노치원이라든지 주야간 보호센터 등의 다양한 집에서도 잘 관리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앞서 리모델링 해주신 보험에서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트렌드에 맞추어서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된 것 같습니다. 60대가 넘어가면서 요즘은 60세도 한창의 나이라고는 하지만 노후를 정말 제대로 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 치매뿐만 아니라 몸의 이곳저곳이 아프기도 합니다. 특히나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아무래도 뼈가 약해지는 것인데요. 어르신들 한번 넘어지게 되면 크게 다치시면서 입원 오래 하시고 수술도 하게 되시고 이런 경우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상해보험 하나 정도는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상해보험을 준비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넘어지실 때 손목을 다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가 보장받을 수 있는 일반 골절, 또 치아가 약해지면서 치아 파절도 보장받을 수 있는 치아 파손, 그리고 허리가 다치시게 되면 큰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5대 골절 등의 담보를 넣어두시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담보들은 1에서 2만 원 정도의 보험료면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걱정이 되시는 건 아무래도 60대가 넘어가면 병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3개월 혹은 가장 짧게는 1개월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 정도만 보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고요. 노화로뿐만 아니더라도 은퇴하고 나면 취미생활 즐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다칠 위험이 많으신 노후에 꼭 이런 보험으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인구 고령화로 전 세계 치매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 개발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노후와 가족들을 위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내 말씀드리자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후유장애란 어떤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다치고 나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데미지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 장애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손목이 부러지고 나서 한번 깁스를 했더니 일정 이상은 굽혀지지 않는다라든지 수술을 하고 나서 장기를 일정 부분 잘라낸다든지 등에 해당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후유장애는 수술을 마치고 나서 180일 동안 꾸준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나 정신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경우는 당연히 해당하지 않겠죠. 후유장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질병 후유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 후유 장애는 내가 질병으로 아파서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한 것도 보장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 거동이 불편해진다라든지 아니면 치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치매의 경우에는 약간의 치매인 CDR 척도 이전부터 극심한 치매인 CDR 척도 5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후유 장애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바로 내가 가입한 그 금액의 장애율을 곱해서 보험금이 산정이 됩니다. 이 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벼운 치매에 걸려서 CDR 척도 2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런 장애의 40%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40%를 곱한 2천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후유장애 담보는 한 번 받고 사라지거나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담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치매가 와서 한 번 받았다가 그리고 치매가 심각해지고 나면 또 한 번 받게 되고 수술을 해서 디스크 수술이라든지를 하게 되면 또 받게 되고 이렇게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해당하는 질병 후유 장애는 보장보험 준비하실 때 한 번쯤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수술을 한 이후에 해당 부위의 관리가 중요한 것처럼 그 이후의 보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앞서 치매보험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치매보험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그 회사마다 뭐 치매보험은 하나씩은 다 있을 텐데요. 치매보험은 납입면제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중증일 때 납입면제가 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중등도일 때 납입면제가 되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회사는 이제 중등도보다는 중증일 때 납입면제가 되는 회사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치매보험은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환급률을 중시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환급률보다는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런 진단금 위주로 가는 편이긴 한데요. 사실 치매보험은 중증보다는 사실 경증일 때에 생활비를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사실 중증일 때는 평균 그 치매 환자는 생존 기간이 보통 13년, 15년을 생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증인 기간은 거의 10년 정도 되고 중증인 기간이 거의 뭐 2, 3년인데 생활비를 중증일 때부터 받는다면 사실 경증일 때의 그 공백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경증일 때를 많이 준비하시는 게 더 많은 보장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중증 때보다는 경증일 때를 더 많이 준비하시는 게 더 큰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 회사를 선택하실 때 우선적으로 준비하실 거는 보험사를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회사마다 적용 이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중간에 부득이한 경우로 만약 중간에 해지할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런 이율에 따라서 해지연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이제 체크하시고 선택하신다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이익을 좀 적게 손실을 좀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험 회사마다 내용이 다 다를 순 있지만 이 경증 시기에 보장이 넉넉한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이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어떤 경우일까요? 네, 당연히 자동차 보험이 무조건 다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내가 운전을 할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범위를 설정하죠.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네 번째, 내가 시범이나 경기용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아니면 다섯 번째, 내가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물건이 나의 물건이거나 나의 가족의 물건이었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이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고의 경우에서는 무조건 일단 보장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이 나간 이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약간의 사고 부담금만 내면 지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1천만 원, 그리고 물건의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됐는데요. 약 한 달 전인 7월 28일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부담금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물건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무려 1억 5천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고당 피해 금액을 지불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람마다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명을 사망하게 했다. 이런 경우는 곱하기 2, 즉 3억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운전이 미숙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고는 정말 내면 안 되겠죠. 법이 어떻게 바뀌든 꼭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하지 정맥 수술을 한 이후에 보험을 가입을 해서 왼쪽 다리가 부담 보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넘어져서 왼쪽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요. 아마도 보상을 못 받는 거겠죠? 네, 부담보다 하면은 다 그 부위가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담보는 그 질병에 대해서만 부담보인 거기 때문에 만약 다쳤다 하면은 그 부위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 부위는 보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만 보상이 안 되고 상해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얼마든지 보상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질병과 상해를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저 정말 27년 비염 인생인데요. 비염 치료도 실손 의료보험 적용이 되나요? 네, 당연히 비염도 질병이기 때문에 실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염을 목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는 당연히 보장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수술의 경우에는 뭐 만성 비염이라든지 혹은 비중격 수술이라든지 코 선반 비대증이라든지 반드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비염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비염이 있는데요. 비염이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비염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비염으로 성형외과에서도 코 수술 많이 한다던데 라고 하면서 성형외과를 바로 달려가서 수술을 하게 되신다면 이 경우에는 보장이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약관에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수술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비를 청구하실 수는 있지만 비염 수술을 하셨을 때 또 비염을 또 어느 정도 제거하시고 또 코를 또 일정 부분 높이시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성형 부분은 당연히 적용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비염 치료를 하실 때 계획을 세우시고 현명하게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로지 이 비염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은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이 주택과 상가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화재 보험을 꼭 가입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사건 사고잖아요. 그 상가나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면 될 거를 그거를 안 해서 정말 나의 실수가 아닌데 타인의 실수로 인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뭐 오토바이 잘못 세워놓은 거로 인해서 사고가 난 의정부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업종이 입주가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 세탁소가 있다. 세탁소에 있는 물건이 빵 터져서 나의 건물이 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면 그걸 위험을 감수할 수가 있는데 나의 재산이 정말 타버린다면 그 위험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데 한 증권에 여러 가지 집을 다 묶을 수가 있고요. 각각의 증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증권에 여러 집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 뭐 임대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증권을 한 집마다 뭐 2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증권에 여러 군데 묶어서 정말 10,000원이면 다 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안 해서 정말 재산을 날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화재보험에는 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정말 좋은 보장이 있습니다. 내가 타인한테 정말 돈을 물어줘야 될 거를 이런 배상 책임이라는 보장은요, 정말 실손보험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보장입니다. 내가 타인한테 돈을 물어줘야 될 때 실손보험 보장만큼이나 정말 큰 돈이 들어갈 돈이기 때문에 이 보장만큼은 정말 꼭 화재보험을 통해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을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